심우승 패널의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 프레젠테이션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클라우드 어카운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프레시북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재직 중인 심우승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스텔이다, ICT다 해서 IT 분야가 상당히 뜨거운데요. 저는 제 발표를 시작하기 앞서서 잠깐 제 소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나서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경험한 만큼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낄 수 있고, 느낀 만큼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가진 심우승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설명드리고자 제 소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삼성전자에서 휴대폰 개발을 약 한 3년 반 정도 하다가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 커리어를 변경을 했습니다.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대변되는 너무나도 긴 근무 시간, 야근 시간 이런 것 때문에 힘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후배들이나 동기들 아니면 선배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천재적인 개발자들이 많았어요. 과연 내가 여기서 정글 같은 이곳에서 계속 살아남아서 40대, 50대, 60대까지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자는 생각에 서비스 기획자 업무도 했었고요. 그리고 프로덕트 매니저도 했었고요. 이렇게 다른 커리어에서 한 5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5년간 근무를 하다 보니 제가 원래 시작을 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일이 너무나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나이가 30대 중반이 다 돼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주니어로 뽑아주는 곳이 없었죠. 그래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곳 캐나다의 센테니얼 컬리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학과를 통해서 발을 딛게 됐고요. 네, 현재까지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졸업을 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학과를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테크니션 학과와 테크놀로지 학과가 있는데요. 테크니션 학과는 25개의 과목을 총 4학기 2년 동안 배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테크놀로지 학과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12과목을 더 배워서 3년 6학기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테크놀로지 학과로 입학을 했다가 취업이 빨리 되는 바람에 졸업장을 빨리 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테크니션 학과로 변경을 했고 회사를 다니면서 나머지 과목들을 듣고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자, 제 임의대로 학교에서 제가 최종적으로 졸업한 테크니션 학과의 코스들을 좀 나눠봤는데요. 25개의 과목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들이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한 과목들입니다. 8개의 과목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현업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하고 어떻게 개발을 할 것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과목이 총 5가지 과목,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데이터베이스 테스팅에 관한 과목들이 각각 2과목, 교양 과목이 4과목, 그리고 수학과 영어 과목들이 각각 2과목씩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스들을 분석을 해봤을 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를 졸업한 사람이 진출할 수 있는 전공 관련 커리어 중에서 가장 적합도가 높은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 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좋다 하는 나름 괜찮은 대우를 받는 직장을 포기하고 캐나다까지 건너오게 된 것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너무나도 큰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시장의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처음에 한국에서 대학을 입학을 했던 1999년도에도 있었고요. 현재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들 중학생 때 다 배웠을 텐데요. 아담 스미스, 수요 공급 법칙. 수요가 높으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고소득 직종 중에 하나가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자, 이렇게 고소득 직종이 수요가 높은 것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된 것이 비단 캐나다만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기술을 가지시면은 이곳 캐나다뿐 아니라 한국에서, 일본에서, 싱가포르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어디든지 가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의 예전 직장 동료들이나 대학 동기들 중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동료들이 있고요.
예측해 봤을 때 과연 미래가 어떨 것인가? 미래 역시 밝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원리에 의하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해주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정이 되지 않고 있는 시장이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구하기 힘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사실 IT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크리티컬한 에셋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개발자들입니다. 개발 코드도 아니고요. 그 회사의 서버도 아니고 개발자가 가장 중요한 에셋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편안한 플렉서블한 자유로운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개발자가 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되지 않았느냐? 개발자라는 직업이 썩은 장승을 갖다 세워놔도 아무나 일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고요. 대부분의 엔지니어링 학과들이 그렇듯이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야지만 일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캐나다에 올 때 진입 장벽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저는 캐나다에서 나하고 자라고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외국인 근로자일 뿐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직업을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죠.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그 진입 장벽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외국인이라는 거, 그리고 떠듬떠듬 말하는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한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했지만 캐나다에서는 컬리지를 졸업할 텐데 나의 학력이 과연 충분할 것인가? 그리고 캐나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죠. 캐나다에 저희 인맥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내가 과연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3년 반 동안 개발을 했지만 휴대폰 개발은 캐나다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블랙베리가 있었는데 제가 올 때만 해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개발을 다시 할 수가 없고 소프트웨어라는 분야가 사실은 공학 분야 중에서 가장 최근에 생긴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기술 발전 속도가 눈부시기 때문에 제가 커리어를 중단한 5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령 휴대폰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죠. 그런데 제가 캐나다에 와서 6년간 살고 5년간 근무를 하면서 실제 느꼈던 진입장벽은 뭐냐?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외국인이라고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워크퍼밋을 가지고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밸리드한 신분 상태만 확보가 된 상태라면은 얼마든지 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 제가 처음에 구직할 때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저 영어 정말 못하거든요. 그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동돌이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영어는 고등학교 수능 보고 나서부터 전혀 쳐다보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장을 구할 때 영어는 그렇게 큰 장벽은 아니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영어 실력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질문하는 거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생각하는 기술적인 지식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플루언트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만, 논리만 간단하게 전달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은 여기에 살짝 물음표가 생겼어요. 제가 그래도 5년간 근무하면서 조금씩은 그래도 진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 위치가, 제 롤이 점점 넓어짐에 따라서 회사에서 원하는 요구치가 좀 달라졌는데요. 주니어 엔지니어랑 시니어 엔지니어랑 프린시플 엔지니어랑 받는 연봉 차이를 보면 사실 2배, 3배가 납니다. 근데 시니어 엔지니어와 프린시플 엔지니어가 일 양적으로 봤을 때, 퀄리티가 아니라 양적으로 봤을 때 2배, 3배 일을 하느냐? 사실은 아니에요. 아닌데 왜 그들에게 2배, 3배의 연봉을 주느냐?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갖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과 경험, 이것들을 모든 팀원들에게 전파를 하고 그들을 이끌고 나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전보다 20%, 30% 이상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즉, 제가 커뮤니케이션 해야 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 중에 한국에서 경험을 쌓고 와서 시니어나 프린시퍼를 도전을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육 수준 역시 문제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90년대, 1990년대 좀 옛날이긴 한데요. IT를 이끌었던 쌍두마차가 있습니다. 유명한 두 분이 계시죠. 애플의 스티브 잡스와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자, 이분들의 최종 학력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고졸입니다. 물론 대학 들어가시긴 했어요, 두 분 다. 근데 중퇴를 하셨죠. 자, 이분들은 경영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분들이 무슨 기술자냐? 자, 그러면 애플 기술을 전부 다 갖고 있었고 이끌어 나갔던 사람. 스티브 잡스와 같이 공동 창업을 했던 스티브 워즈니악.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분도 역시 대학교 중퇴입니다. 그 상태에서 애플 1, 2 만들고 그리고 회사를 혼자서 하드캐리 하신 분이에요. 물론 나중에 대학교 졸업장을 따시긴 했어요. 너무 고립적 이야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최근으로 한번 돌아와 보죠. 요즘에 스타 IT CEO가 누가 있죠?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있죠. 마크 주커버그 같은 경우에도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했지만 2년인가 3년 다니고 중퇴를 하고 페이스북을 차립니다. 자, 이분들이 보조리 돼서 사회적으로 뭔가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너무 천재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실제 필드 나가면 통계적으로는 사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컬리지 졸업생들도 있고 심지어 그냥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독학으로 소프트웨어를 공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소프트웨어 공학이 아니라 뭐 수학과라든지 자연과학이라든지 이쪽 분야를 졸업을 하시고 나중에 혼자 공부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채용해서 지난주부터 출근하는 저희 팀 신입사원도 수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혼자서 한 4년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쪽 분야에 발을 디디신 분입니다. 자, 네트워크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요 공급에서 수요가 워낙 압도적이고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인맥으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인맥은 오히려 회사가 이용을 합니다.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려운데 네 친구 중에 잘하는 애 있으면 제발 좀 소개시켜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되면 5,000불, 10,000불씩 보너스를 줍니다. 인맥이 없어도 여러분들 채용에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분야입니다. 자, 결국 남은 거는 경험이라는 부분인데 경험이 왜 중요하냐? 다른 테크니션 분들은 아까 자격증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불행히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자격증,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격증들은 매우 많지만 그게 취업에 있어서 이 사람의 실력을 증명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자격증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의 실력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경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진입 장벽은 그 사람의 실력이고요. 특히나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면접 때 보여지는 이 사람의 포텐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보는 편입니다. 자, 그럼 이 진입 장벽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은 컬리지나 유니버시티 같은 정규 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교육을 받는다고 해서 졸업을 했다고 해서 난 이제 충분한 실력을 갖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 그림에도 보이지만 바닥에 있던 거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들이 혼자 셀프 트레이닝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많이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만약에 코업이나 썸머잡 같은 찬스가 있다면 워크 익스피리언스를 쌓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본 그림은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도식화해 놓은 그림인데요. 각 회사마다 제품 특성 따라 팀마다 프로세스는 조금씩 상이할 수는 있지만 가장 일반화된 그림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본 프로세스에서 전 과정에 걸쳐서 두루두루 관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상단에 보이는 세 과정, 메인터넌스, 플래닝, 그리고 디벨롭먼트 과정에는 상당히 인텐시브하게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만나서 그들의 니즈가 뭔지 듣고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품의 플랜과 디자인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 필요에 따라서는 신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품을 만듭니다. 제품을 만들면 끝이 아니고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출시한 다음에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한 메인테넌스 역시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몫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일반적인 공학 계열의 작업과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공학 계열은 유니버시티나 마스터나 아니면 마스터 디그리나 박사 학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제품의 설계와 기획과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션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실제 거기에 제조 과정과 유지 보수, 운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기획부터 설계부터 제작, 유지 보수, 관리 모든 과정을 단 한 사람이 합니다. 제가 앞에서 교육 수준은 진입 장벽이 아닙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도 소프트웨어 디벨로퍼 시장에 들어옵니다. 컬리지를 졸업한 사람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독학하신 분들도 똑같이 들어옵니다. 모두 같은 경쟁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돼요. 단순히 수치만으로 봤을 때 대학에서는 4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이고 나는 컬리지에서 2년 혹은 3년만 공부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진입장벽을 아까 계단으로 표현했을 때 유니버시티를 졸업하신 분들이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경쟁을 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계인 셀프 트레이닝,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가가 되는 법에 비유를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한국 텔레비에는 유명 작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유명 작가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면 이런 답변을 많이 합니다. 옛날에 백송시대의 구양수라는 분이 삼다를 해야 된다. 다독, 다작, 다상량을 해야 된다를 작가가 되기 위한 길로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는 자신이 생각한 어떤 사상, 이론, 논리 혹은 자신의 감성을 글로 표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제품을 코드 안에 프로그래밍 랭귀지, 언어를 통해서 구현을 하고 그 언어 안에 논리를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자들에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자, 그럼 먼저 다독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게 되면 컬리지에서는 많은 과제에 시달리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든 코드를 맨날 내가 봅니다.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좋은 작가들이 쓴 글들을 보고 어떤 글이 좋은 글인지를 느껴야 되는 만큼 코드 역시 좋은 개발자들이 만든 좋은 코드를 많이 읽고서 느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장점이 많은데요. 깃허브에 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개발자들이 오픈소스로 공개해놓은 코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거 다 읽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한두 개 정도 골라서 꾸준히 어떻게 구현했고 설계했는지를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실제 제품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자인 패턴, 개발 방법론, 엔지니어링에 관한 책들도 많이 읽으셔서 자신의 기본 소양으로 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다작입니다. 좋은 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좋은 작가가 되진 않죠. 실제로 내가 글을 써봐야 되죠. 머릿속에 생각한 로직과 내가 글로 쓴 로직은 상당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개발자 역시 실제로 내가 제품을 많이 디자인해봐야 되고 내가 많이 개발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작가들은 글을 쓰고 나면 프루프 리딩이라고 해서 자기가 쓴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쓸 때의 감성하고 내가 쓴 글을 읽었을 때 느낌하고 상당히 다르거든요. 개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만 많이 만들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내가 만든 코드를 실제로 써보면서 한번 챌린징을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느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과제를 하게 되면 과제를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코드를 만들게 되면 그 코드에 그 프로젝트의 어디언스는 같은 팀원들 그리고 교수님 합쳐봤자 다 대여섯 명 전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일을 하게 되시면 실제 내 코드, 내 제품을 사용하게 될 사용자들이 적게 잡아도 수천 명 아니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입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사용 패턴을 보이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를 만들어 보시면은 혼자만 써보지 마시고 부끄럽더라도 여러 지인들에게 한 번씩 써보라고 권해보시고 그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거기에서 생긴 문제점들을 끊임없이 임프루브해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개발자로서 이력서를 쓸 때 자기 깃허브 링크를 적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깃허브 링크를 볼 때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저겁니다. 이 사람이 깃허브 리포지토리를 만들고 제품을 코드를 올려놓고 나서 그걸로 땡 하느냐 아니면 끊임없이 유지 보수 관리를 하면서 처음보다 얼마만큼 낮게 임프루먼트 시켰느냐 저는 이 부분을 상당히 높게 쳐주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다상량입니다. 글은 작가가 생각하는 핵심 주제가 먼저 있어야지 글이 써질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가 없이 글을 쓴다면
I로 보이 UR로 걸고 그 이상의 센텐스가 안 나오겠죠. 코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생각이 있어야지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펀더멘털 논리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디시전 메이킹을 해야 되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끊임없이 내가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이 공부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2년간 아니면 3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스스로 훈련을 하신 다음에 구직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구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자신감이 위축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 충분한 경력을 갖고 오신 분들도 처음 구직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게 한국 같은 공채 문화가 없이 각각 팀별로 개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핀포인트에서 체리피킹해서 뽑기 때문에 나와 맞는 포지션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너무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자신감을 갖고 자신 스스로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회학적으로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해서 내가 아는 거는 요만큼인데 다른 사람들은 훨씬 많이 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각자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서 알고 있는 분야가 서로 상이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동양권의 출신 그 인터뷰들을 볼 때 많이 보는데 자신감 없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인터뷰는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만났을 때 시너지가 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밝고 긍정적으로 인터뷰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절대 멈추지 마시고 6개월, 1년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직이 된 이후에도 평생 공부해야 되는 직종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불행히도.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하고 즐기지 않으면 구직 후에도 발전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즐거워하셔야 되고 좋아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